만약에 그러니까 네네. 모든 은행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산업 구조가 아닌 은행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은행이. 그리고 네네. 2021년에 장기채를 많이 깔아놨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소규모 은행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이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그러니까 뭐냐면 네. 모든 소형은행이 파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은 생겨나잖아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중소형은행 중에서 SVB나 이런 쪽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뱅크런이라는 건 은행 자체에서 자금이 빠지는 건데 네. 중소형은행에서 빠져서 대형은행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망할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동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인출 압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을 놔둬야 되고 현금을 놔둬야 되면 대출을 해주지 못하니까 수익성이 생기질 않겠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일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은행들이 다 그게 아니라 아마 은행들 중에서도 좀 불안한 은행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라는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은행들부터 하나씩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몇 개는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몇 개가 파산한다 이런 것들보다도 네. 어쨌든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은행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SBB 사태도 금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난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린 게 최근 보니까 2번 있더라고요. 네네. 2000년 중반에 한 번 있었고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2008년에 있었는데 여튼 뭐 다른 이유입니다만 2008년 때는 금리 인상 이후에 뭐 경제가 한번 터졌는데 이 90년대 중반에는 작은 은행 몇 개는 망했습니다만은 그걸 인해서 금리 인하를 약간 해주더니 다시 또 금리가 더 올랐어요. 아 예. 두 시기에는 어떤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저기 90년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 뭔가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음. 한순간에 떨어내려고 하죠. 천천히 해결을 해요. 하나씩 해서 하나씩 죽이고 조금 컨디션 올라오면 하나 더 죽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80년대 초반에 볼커가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았잖아요. 네. 그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크게 났고요. 최근 기사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40년 만에 최대 이렇게 나와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으면 조달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은행이 마진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은행들이 되게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좀 연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은행들 경쟁력 강화해 준답시고 미국에서 뭐 해주냐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크게 올려줘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예. 미국의 일반 은행을 갈까 아니면 지역의 저축은행을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역의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줘요. 일반 은행은 낮은 금리를 줘요. 근데 저축은행을 가면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금자 보호를 해준대요. 당연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 쪽으로 돈이 가요. 예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겠죠. 그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는데 이 저축은행들이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금리에 굉장히 많은 예금이 몰린 거죠. 그럼 이걸 대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해 줄 데가 별로 없어요. 더 높은 금리를 붙여서 대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위험한 곳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달라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되게 위험한 지역에 이제 유정 관련 이제 원유 에너지 관련 대출이 나가요. 그때만 해도 석유 파동 직후라서 에너지 가격이 높았으니까. 근데 80년대 중반에 사우디가 요즘도 사우디가 또 문제 만드는데 사우디가 우리 증산하겠다고 그 얘기하면서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70%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유정산 다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들이 다 부실이 돼요. 높은 금리의 자금 조달해서 대출해 준 게 부실이 났잖아요. 그럼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SNL 사태라고 해서 세이빙즈 앤 로운즈라고 해서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합니다. 예. 그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80년대 후반부에 나타나게 돼요. 한 천몇백 개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을 해요.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케이스고 그렇게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하도 많이 파산을 한 게 극에 달았던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90년도에 경기 침체가 와요, 미국에. 그 경기 침체를 딱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걸프전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걸프전보다도 그게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정리신탁공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이 부실을 갖다가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2, 93년 되니까 이 SNL 사태의 충격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94년으로 너무 이제 경기가 이제 확실히 돌아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그린스펀이 뭘 하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억하시는 그 채권 시장의 대학살. 그 빠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90년대 금리 인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몇 개 망했는데 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었던. 예, 그게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말씀도 드렸는데 최근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걸 다 높이게 되면 모랄 해저드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또 이제 저축 대부 조합 같은 곳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서 여기서 또 위험한 대출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위험한 대출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 부실이 생기면 나중에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 대부 조합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니라 그 옐런 재무장관도 뭐 해준다 만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기는 굉장히 좀 지금과는 네. 다른 그런 네네. 은행의 체력과 그때 이제 굉장히 은행이 튼튼해진 상태겠어요. 굉장히 그 전에 망하고 다시 재편되면서. 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 후반부에는 은행들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걸 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의 경계를 허물면서 은행들이 위험한 자산을 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대형 은행들이.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네. 참 돌고 도네요. 예, 돌고 돕니다.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공실이 뭐 몇십만 원 최악이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모든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그럼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들 있죠. 저기 특히 미국에 네. 그런 케이스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게 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년 만에 가장 높아진 지역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샌프란입니까 혹시? 정답이십니다. 진짜 안 좋긴 한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확 뛰어올랐어요. 뭐냐면 계속 안 좋아서 지금도 안 좋은 케이스하고 너무 좋다가 확 안 좋아지는 케이스하고 어디가 더 힘들까요? 온탕에 있다 그럼요. 렌탕에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샌프란이 저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IT 벤처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IT 벤처들이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소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IT 벤처들이 미국의 고용을 상당 부분 차지해주고요. 네. IT 벤처들이 미국의 오피스 중에 상당 부분을 임대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내려가게 될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가 가치도 좀 흔들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뒤집어 말하면 임대료가 내려오면 일단 임대료 내려오길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고차 있죠. 네.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또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재작년에 미국에서는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중고차를 사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제압해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중고차 차주들이 그래서 진짜. 옛날에 비해서 참 골치 아픈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국채 가격이 높아지니까 은행들은 행복하겠지만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오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연준의 문신의 폭이 굉장히 뭐 없네 없어 거의.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느 레벨까지 내려가면 이게 상하단을 잡아놓고 어느 레벨까지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불안한 거고 예.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면 또 이것도 인플레 때문에 불안한 거니까 이 사이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극한 직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정말. 상업용 부동산 공실 얘기 나와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물론 조금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IT 업체들이 네네. 대량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온 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실업률은 굉장히 뭐 네네. 역대 최저급이었거든요. 네네. 이 미스매치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업종은 그러니까 IT만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IT 업종에서도 대기업에서의 이제 레이오프가 되게 크게 일어난 거죠. 대기업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도 레이오프를 좀 해고를 좀 예.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 때 뭘 본 거냐면 확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확 무너지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줄였는데 해고를 했는데 갑자기 확 돌아서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걸 어떻게든지 지금 채용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서. 또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제 좀만 참어. 이제 좋아지잖아. 이걸로 다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만 참으면 좋아질 텐데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을 좀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더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고를 갖다가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의 해고는 좀 지연시키는 경향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